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이코인 통해서 이렇게 세상을 공부하는 거죠. 세상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와 돈,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간 쉬면서 이제, 파이코인 영상 안 올리고 이제 쉬면서 일주일 동안 방향을 잡고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공부. 오늘 파이코인 5번째 공부 날입니다. 파이코인 제가 이제 상장 시점이라든지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상장 시점이라든지 상장 거래소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댓글 주신 분이 파이코인이 파이코인은 상장을 안 하고 그냥 재화의 교환에만 쓰게 될 겁니다. 이런 견해를 주신 분도 계세요. 근데 교환이라는 게 뭔가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잖아요.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시장이라는 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시장에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사겠다는 사람을 수요라고 그러고 팔겠다는 사람을 공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식과 코인은 다른데 왜 코인을 주식식으로 분석하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신데 수요와 공급 면에서 볼 때는 주식은 공급이 무한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인은 공급이 무한대로 한다라는 이더리움 같은 것도 있고 있지만 대부분 공급이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왜 코인과 다른데 왜 주식식으로 분석하느냐? 얘 다른 건 맞아요. 그러나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만나서 가격을 정하는 원리는 같죠. 그래서 지금 그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파산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조조정이 나오는데 이런 구조조정이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파이코인은 호재면 호재지 악재는 아니죠. 시장 교란되는 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파이코인이 학교 다닐 때 이런 이제 수요 공급 곡선이라는 걸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런 수요 공급 곡선은 아마 보신 분이 없으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원에 가면 나오는 이제 후방 굴절형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초록색, 파란색이 후방 굴절형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요 곡선은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성공을 했어요. 수요 곡선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가장 뭐니 해도 수급인데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주식과 코인이 다르다 틀리다 상장을 한다 안 한다 교환에만 쓸 거다 같은 얘기거든요. 결국은 사겠다는 사람과 팔겠다는 사람이 어느 가격에서 결정이 나느냐잖아요. 상품 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파이코인 예상 공급 곡선 이렇게 해서 반감기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매달 지금 공급이 팍팍 늘어나지 않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공급 곡선인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도 공급이 이렇게 되죠. 비트코인도 이 과정을 겪었죠. 근데 이 그림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제가 컴퓨터로 해야 되겠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성공한 거는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요. 비싸면 사겠다는 사람이 이게 가격이 비싸면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격이 내려오면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제 저가 제품 처음에 나왔을 때 사겠다는 물건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국 와이셔츠 같은 거 가발 같은 거 싸니까 많이 샀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면 많이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적게 사고 이렇게 된다고요. 수요 곡선이.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느냐? 이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느냐? 가격이 쌀 때 피자 두 판이 만 개고 막 이럴 때는 많이 사람들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걸 사겠다는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가격이 올라가면 사겠다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겁이 나니까. 대부분 올라가면은 많이 못 사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어느 선을 넘어서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여기서 성공한 게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그래서 2030년에는 비트코인 하나에 1,000만 불, 왜?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공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공급이 어느 정도에 가면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요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대부분 명품들이 이렇게 되고 블루칩이 이렇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되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게 샤넬, 롤렉스, 에르메스,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가격이 올라갈수록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명품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렇다고요. 이더리움이 이렇다고요. 파이코인도 성공하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려면 어차피 지금 구조조정이 있는데 파이코인을 사람들이 지금 팔겠다는 사람들만 올라가면 팔겠다는 사람들만 많지 사겠다는 사람 아직 만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사는 측면에서도 제가 보고 있어요. 저거 정말 괜찮으면은 사야죠.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은 사서 돈 벌을 것 같으면 사요. 그 다음에 코인은 정말 정치 환경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제도권에서 오케이 되느냐, 제도권에서 오케이를 안 하느냐. 물론 은행이 주는 크레딧이라는 게 부당하다. 이래갖고 해서 코인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는 신뢰사회로 가는 거지 니네가 점수를 매기는 신용사회로 안 간다. 비트코인은 그렇게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렇지 않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지금 트랜스페런시, 투명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돈 벌을 것 같은 경제적 요인, 그 다음에 제도권에서 받아들일 것 같은 정치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있어요. 살려면 심리적인 요인이 있잖아요. 지금도 파이코인 100불 간다, 1000불 간다 그러면은 말 되는 소리 해라. 그게 말이 되느냐.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면 무효화시켜버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파이코인 1000불 간다, 314불 간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파이코인 그렇게 너무 얘기하면 파이코인의 매도 측만 얘기하게 되기 때문에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수요. 불안감의 장벽이라는 것도 있고 수요에 이런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비트코인 보세요. 파이코인도 지금 똑같죠. 반감기로 지금 먼슬리 매직 레이트가 지금 아직 상장은 안 됐지만 공급량이 초창기에 이렇게 처음엔 제로죠. 제로였다가 가치가 올라가도 공급이 그렇게 안 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끝까지 간다라고 돼 있죠. 이걸 잘 이더리움 재단 그 모임 이런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론적은 그런데 주식은 이게 끝없이 갈 수 있어요. 공급 곡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네 가격이 올라간다면 우선주 발행하고 신주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교환사채 발행하고 신주 인수권부 채권 발행하고 공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코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에서 멈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르죠. 그래서 결국은 파이코인도 성공하려면 이런 양상이 돼야 되는데 코인하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게 공급이 무한정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선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나 파이코인이 이게 가격이 오르면은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가격이 오르면 팔겠다는 사람만 엄청 생기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로는 채굴한 사람 이게 지금 가격이 오르면 막 이것만 지금 팔겠다는 사람만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사겠다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겠다는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돼요. 내려오면 많이 사고, 가격이 비싸면 안 사고, 내려오면 많이 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명품은 어떻게 되느냐. 명품은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면은 정확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가격이 되면 되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요. 이게 비트코인이 여기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 정말 도와주려면, 생태계를 만들려면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기관 투자가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금 니콜라스 부부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파이코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 계층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파이코인을 필요로 하는 수요 계층이 일반인일 수도 있지만 파이코인의 KYC 제도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준법이라든가 컴플라이언스라든가 이런 것이 안정화된 기관 투자가들이나 심지어 일정 부분 여태까지는 달러 중심의 세상을 뭐 위화나 엔화 뭐 유로화 이런 것들이 했는데 저 위화나 쟤네들 좀 앞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그러면은 일정 부분은 지금 중국은 인구가 줄고 아프리카는 인구가 늘고 있고 중동도 인구가 늘고 있고 동남아시아도 인구가 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인도도 인구가 늘고 있고 근데 인도, 동남아시아, 뭐 중동, 아프리카, 남미 거기는 인구가 느는데 이 느는 인구 지역에 은행 계좌를 틀 수 있는 사람이 거진 없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을 관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믿을 수 있는 코인이 그것을 대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는 파이코인이 노리는 것은 그런 시장을 노린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안화나 루블화가 이 달러에 크레딧을 주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어서 갈 수 없는 곳에 위안화가 들어가고 루블화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비트코인이 들어가고 파이코인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죠.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한국은 미국 때문에 정말 고생도 뒤지게 했지만 또 미국 때문에 큰 것도 있잖아요. 1945년에 샌프란시스코 협약이라는 게 생기면서 세계의 항해와 무역의 자유를 들고 나온 그게 나라를 세운 모토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냥 저절로 조상 때부터 생긴 나라지만 미국은 나라를 세울 때부터 어떤 모토가 있었고 그 모토를 1945년도에 헌법화 시켰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세계의 항해와 무역의 자유를 만들겠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자기네들도 말로만 해놓고 정말 아무튼 뭐 한국은 미국 때문에 덕도 봤지만 미국 때문에 고생 뒤지게 했잖아요. 미국 때문에. 후라이팬 위에 콩처럼 막 미국이 이러면 절로 실려다니고 일로 하면 일로 쓸려다니고 그러면서 참 우리 선배 세대들이 잘 해갖고 이만큼 성장을 했지만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달러가 기축통화를 하게 될 건데, 이거를 달러 기축통화를 화폐혁명이라고 그래서 힘으로 빼앗으려고 하던 중국의 의도를 이제 미국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달러화가 갈 수 없는 곳에 위안화가 가게 둘 수는 없고, 그럼 뭐가 가야죠? 암호화폐가 가야죠. 비트코인이 가고 파이코인이 가게 도와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수요 곡선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후방 굴절형 수요 곡선을 파이코인 코어팀에서 만들어내실 수 있겠습니까?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100불 가고 314불 가는 거예요. 왜?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공급이 뭐 무한정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파이코 팀 비트코인 같은 수요 공급 곡선 만들어내야 됩니다. 뭐니 해도요. 사겠다는 놈과 팔겠다는 놈이 있어야지 가격이라는 게 생기고, 사겠다는 놈과 팔겠다는 놈은 암시장에서 하건 1대1로 만나서 하건, 안 그러면 ICO라는 거를 하건. 주식과 코인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러나 가격 형성되는 과정은 같아요. 상장 안 하고 교환으로만 쓰입니다. 교환이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저는 가격 결정 구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이론적으로 계산할 때는 현재 8불이지만 이게 100불 가고 300불 가고 1000불 가고 하는 것은, 이런 수요 곡선을 만들어냈을 때 사람들이, 공급 곡선은 정해져 있잖아요. 공급 곡선은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수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후방 굴절형 수요 곡선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거는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파이코어 팀의 경영 철학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띠아오 빵 아줌마를 좋아하는 거예요. 저 아줌마의 저 철학은 세계의 힘을 가진 은행들이 좋아할 만한 철학이다라는 거죠. 예, 오늘 수요 공급 곡선 공부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